네, 자, TAT 2급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FAT 1급에서 공부했던 재무회계를 좀 더 고급 재무회계가 이론 문제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AT 1급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무회계 내용들, 추가된 내용들을 체크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는 부속서류 종류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우리 FAT 1급에서 공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게 소득세 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종합소득세 2배사 근년기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이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새롭고, 실무에서도 급여 자료 입력이라든가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이 이제 실기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AT 1급을 열심히 하신 분은 대충 한 게 아니라 FAT 1급 과정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 한 분은 가볍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FAT 1급이 아슬아슬하게 됐다, 아주. 그렇다면은 좀 더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자격증 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TAT 2급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25일간 충분히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5일은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FAT 1급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5일 동안은 이제 그 시험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빤히 중복되는 거, FAT 1급 교재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은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은 23페이지입니다. 자, 23페이지 보시면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정의와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회계란 무엇인지, 또 회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FAT 1급 교재에서도 이대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회계를 분류하는 거. 재무회계, 원가회계, 또 세무회계. 원가회계는 원가관리회계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가 각각 어떠한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목적이 있고, 또 정보 이용자는 우리가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면 원가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고, 세무회계는 과세관청에 우리가 신고하는 거니까 이용자는 세무관청에서 이용하겠죠. 작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원가관리회계는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원칙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세무회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죠. 우리가 여기 세무회계 쪽에서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는 재무회계 플러스 세무회계를 하고 있는데, 세무회계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출제 비중도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법에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배점도 더 많이 그쪽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과정 하면은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 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 정리 분계를 할 때 결산 정리 분계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라는 거잖아요. 발생주의. 그래서 우리가 기중에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발생주의에 맞추어서 수정 분계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거 뭐 FAT 1급의 과정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건데 이번 42회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TAT 2급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TAT 2급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또 신뢰성은 표검 중이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목적 적합성이라는 질적 특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질적 특성,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도표로 정리를 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새로운 내용 없죠?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부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이라는 건 우리가 질적 특성을 아무리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효과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제 원리죠, 경제 원리. 그래서 질 좋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의 판단, 정보의 중요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면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은 정보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느냐? 두 번째 것이 이렇다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의 그 판단, 이것은 그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될 때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회사 규모가 아주 크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원 단위가 아니라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00원 또는 100만원 단위로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1,000원 단위, 100만원 단위로 금액을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이거죠.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질적 특성 간의 절충, 우리가 그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를 위해 신뢰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이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서로 상충 관계가 있다고 우리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목적 적합성을 100점을 맞으면 신뢰성이 다소 점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서로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균형을 좀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을 평가할 때 목적 적합성을 중시한다면 자산을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신뢰성을 중시한다면 원가법을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원가법이라는 것은 취득가격을 말해요. 자산을 그냥 취득가격으로 표시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가법이라는 것은 왜 신뢰성이 좀 떨어지냐면은 자산, 예를 들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봐요. 토지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세를 알아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시세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회사의 이 토지가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조사해 보는 거죠. 어디까지나 가정이잖아요. 실제로 매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걸 우리 회사가 처분하겠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이 공정가치법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수익의 인식에서 보면은 목적 적합성을 중시할 때는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데 신뢰성을 중시한다면 완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 수익 인식 조건이 목적 적합성을 중시한다면 진행 기준. 진행 기준은 뭐예요? 그것도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100%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공사가 만약에 100% 완성을 했을 때 이 공사가 50억짜리 공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10%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5억을 지불한다. 라고 했을 때 그 10%는 뭐예요? 추정한 거죠. 그래서 신뢰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나 목적 적합성 면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수익이니까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진행 기준, 신뢰성은 완성 기준으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또 손익의 인식에서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나 우리가 배웠던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신뢰성을 중시한다면 현금주의가 더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또 재무제표의 보고에서도 목적 적합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반기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죠. 그러나 반기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재무제표냐? 연말에 결산 수정분기까지 마친 연차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유가증권의 투자면에서 목적 적합성은 지분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신뢰성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상충 관계라고 그러죠. 서로 충돌한다 이거. 상호 충돌한다. 그걸 좀 이 항목별로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 취득 원가는 우리가 신뢰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취득 원가, 원가법이죠. 공정가치법이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교환가치라고도 해요.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교환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 특유의 가치. 기업 특유의 가치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 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의 실체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말하며 사용가치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공정가치하고
다른 어떤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만이 그 자산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기업 특유의 가치 또는 사용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 특유의 가치하고 공정가치, 취득원가 이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측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순실현 가치라 하는 것은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이 순실현 가치 적용하죠.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미래의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직접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 또는 순실현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순실현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면 공정 가치에서 빼기 판매 비용을 빼주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당의 자산이 현금이나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건 공정가치에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야 뺀 나머지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순실현 가치 또는 순실현 가능 가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요 네 가지가 다섯 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계속기업의 원칙, 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의 원칙.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진에게 있다. 또 공정한 표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상계해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어떻게 해요? 유사한 항목끼리 서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죠. 중요한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하면 안 되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죠.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거.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우리가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라는 건 계정 과목의 분류를 말하는 건데 그 계정 과목의 분류가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기하고 단기가 기준이 다르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맥이 동일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분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게 됐다. 그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사업의 결합,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자,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과 결합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영업 내용이 의미 있게 변경이 일어났죠. 그럴 때는 재무제표의 그 항목이나 분류, 계정 과목의 분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사유는 어떻게 해요? 더 바람직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재무제표의 항목과 분류는 계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에다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재분류를 했어요. 그랬으면 비교식으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전기 것도 어떻게 해요? 재분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유는 주석에다가 기재를 해서 알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 자,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하고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이거죠. 자, 회사 이름 들어가야죠. 보고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라든가 일정 기간의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라든가 이런 또 자본변동표, 이런 일정 기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보고기간이 표시돼야 되고, 또 종료일이 표시되는 것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 현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밑에는 뭐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 밑에는 보고기간이 표시되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통화. 보고통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한국통화인지, 달러인지, 우리나라 법인은 뭐예요? 한국통화를 적용하고 있죠. 원을. 그 다음에 금액의 단위. 금액의 단위라는 것은 뭐 1,000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이라든가, 1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금액의 단위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재무제표 보고 양식에 포함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토요일날 시험에 나왔던데요. 이게 재무제표 양식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 거기에 보니까 이 문제 나왔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은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거기에 뭐 외부 감사냐 내부 감사냐, 외부 감사 법인이냐 내부 감사 법인이냐를 표시해야 된다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답이 되죠?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재무상태표부터 보면은, 우리 재무상태표, 뭐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공부가 충분히 됐죠.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것이고,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가지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도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채도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유동 부채. 아까 자산에서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판매가 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이 유동자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되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구성은 여기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이런 것 등이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고, 자본조정은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개정 과목들이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익잉여금에는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이 법정 적립금이죠. 또 임의 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것 등이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본의 분류도 우리 앞에 FAT 1급 교재에서 분류했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간 배분 기준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면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비교해 놓고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그 매출 총이익 밑에 판매관리비를 비교해서 영업이익을 딱 구하고, 영업이익을 놓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딱 구하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놓고 법인세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서로 수익과 비용이 관련되는 것끼리를 비교해 놓은 그 손익계산서 그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죠. 매출 총손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차감 표시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표시하듯이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나 회계 사건에서 발생한 차익, 차손 등은 총액으로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차익과 차손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계 표시하는 것이 우리 회계에서 꽤 있었어요.
뭐 몇 가지 분계해서 여러분들 상계 표시한 적이 있죠. 물론 그게 다 수익과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본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하고, 네. 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서로 상계 처리하죠.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익과 비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수익과 비용 중에서도 상계 표시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예요?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은 맨 위에 매출액이 나오고 그 밑에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빼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딱 구합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주죠.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을 딱 구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주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또 빼주죠. 그래가지고 맨 밑에 당기 순이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의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매출액에는 어떤 것이 매출액이다. 매출원가는 어떤 게 매출원가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런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다. 영업의 수익은 이것이 영업의 수익이다. 영업의 비용은 이것이다. 법인세 비용은 이것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FAT 1급에서 다 여러분에게 정리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도 이번 TAT 2급에서도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요, 실제 작성이나 이런 것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작성되는 것인가, 그 이론적인 부분만 여러분 이 정도 지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번 읽어보면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영업활동 하나의 카테고리가 나오죠. 또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유입과 유출, 또 자본 조달을 위한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 이렇게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구분해서 그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본의 변동표라는 것은 이런 자본의 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본 구성 내에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재무제표 본문에 관한 주석 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 대해서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런 내용. 현금에는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 있었죠. 통화라는 것은 우리 돈을 말하는 거고 주화나 지폐. 통화 대용증권이다 그러면 가계수표나 자기합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같은 것이 통화 대용증권입니다. 예금으로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또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아주 경미한 금융상품이다. 예,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상품으로서 1년 만기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이번에 또 문제 나왔더라고요. 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과 처분에 관한 거, 분계가 올바른 걸 찾아라 하는 문제였나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FAT 1급에 나오는데 네. 이거였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2월 1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하는 거죠. 한 주당 5,000원에 샀고요. 한 주당 5,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500원씩 이익을 남겼죠. 1000주. 그러니까 50만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네. 50만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근데 우리가 매입 수수료 이걸 신경을 쓰면 안 되죠. 왜냐? 단기 매매증권의 매입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요것만 보면 되죠.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을 안 하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무시해도 된다. 자, 뭐 단기 유가증권의 분류는 말이죠. 우리가 그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는 목적이라면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은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채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채무증권을 채권이라고 그러고 채무증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법인이 발행한 건 사채, 국가가 발행한 것은 국채, 공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기 보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 이게 이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서 유가증권을 구입했다면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근데 만기 보유증권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지분증권에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증권이라고도 해요. 주식을. 그래서 이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은 해당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X에 여기다. 채권에만,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간의 매매 차익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도 아닌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한다 이거죠.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도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을 분류하는 기준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참고해 두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의해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의 매입 수수료는 단기에 비용 처리합니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으로.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 취득 시의 매입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취득 원가로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손익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이 수수료가. 매도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은. 매입 수수료가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조금 전에 문제 여러분 엊그제 풀었던 문제에서 봤듯이 단기 매매증권의 매입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아니에요. 그 수수료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거 뭐 FAT 1급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취득할 때 수수료는 별도로 이렇게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또 평가를 하는 방법, 처분할 때 회계 처리, 네. 뭐 이거 만약에 그동안 연습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는 연습을 좀 많이 정확하게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연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 나오네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거. 네,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한 공부도 FAT 1급에서 다 충분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잔액비례법과 연령 분석법이 있었죠. 주로 잔액비례법으로 시험은 많이 나왔는데 TAT 2급에서는 연령 분석법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계 기말에 이렇게 설정한다. 뭐 이거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 하면은 우리 FAT 1급에서는 상품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TAT 2급은 제품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품도 시험에 나옵니다만은 제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TAT 2급 실기시험은 업종이 도소매업이 아니에요. 업태가 제조업으로 나옵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실무할 때는 뭘 매입했다고 하면 원재료 매입이 많을 거고, 뭘 판매했다 그러면 제품 판매 또는 제조업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제공품도 있겠죠. 제공품.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중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이 상품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제품, 또 생산 중에 있는 제공품이나 반제품, 또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투입돼야 되죠. 원재료.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로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TAT 2급에서도 제조원가가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원재료를 제공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라든가, 또 제공품이 반제품이나 제품으로 대체되는 이런 분계들은 자동 분계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분계 문제를 할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재고자산은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것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여기서 이제 원재료가 되겠죠. TAT 2급에서는 주로 재고자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매입이다 그러면 이제 원재료를 매입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매입과 관련돼서 지불한 그 재고자산, 즉 원재료의 매입과 관련돼서 지불한 모든 대금이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운반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등의 구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모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예제에서는 여기 상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상품이 TAT 2급에서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원재료. 뭐 상품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우리 급수에는 지금 상품은 FAT 1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TAT 2급은 제조업이니까 여기 재고자산 괄호 열고 원재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이거 매입액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우리 상품에서 이거 빼주는 거였죠. 이제는 여러분이 원재료에서 빼주는 것이다 라고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다만 상품이 아니라 이제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래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총 매입액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순 매입액을 계산하려면은 총 매입액이라는 것은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야 되고 매입 애누리하고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준다. TAT 2급은 여기서 매입은 주로 원재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출원가 뭐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엊그제 시험 본 거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기말 재고자산. 네. 그래서 여러분에서는 이제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라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든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든 하여튼 이 공식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저기 매출원가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상품 위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밑에다가 우리 제품 위주로 한번 매출원가를 다시 한번 여기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자, 어떤 공식을 하나 써놓냐면은 메모장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TT 2급은 상품 매출원가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자, 기초 상품 대신에 뭐가 될까요? 제품 재고액이 나오죠.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니까 제품 창고에 제자가 틀렸네. 예, 제품 할 때 이렇게 어이를 써야죠.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자, 상품 같으면 매입을 해오죠.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공장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걸. 당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제품으로 바꾸면요 공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자,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 이것이 뭐다? 제품 매출 원가다. 자, 위에 있는 우리 지금 교재에 실려 있는 상품 매출원가는 도소매업에서의 상품 매출원가를 말합니다. 근데 TAT 2급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왜냐면 뒤에 실무에 가면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다 제조업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공식으로 알아둬야 되냐면 제품 매출원가 공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제품 매출원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만 달라졌어요? 당기 상품 매입액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상자가 제자로만 바뀐 거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기초 제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상품 매출원가가 제품 매출원가로 바뀐 거고, 가운데 있는 거. 당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온 금액이고,
우리가 이건 사오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향기 제품 제조원가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그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언젠가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을 겁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쑥 둘러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